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광복절입니다. 일제의 잔혹한 식민 지배에서 해방된 지 77주년을 맞은 건데요. 저는 이 시기를 직접 겪었던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그 끔찍한 경험을 구전으로 들은 세대입니다만, 자,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이 교과서 등 기록으로만 아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나라와 국민의 자유와 독립이란 얼마나 소중한가. 자, 그것을 잃어본 아픈 경험을 간직하고 돌아봐야 하는 이유인데요. 자, 지난 주말에 저는 이 새로 출간돼서 화제가 된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이 소설로 재구성한 책을 읽었습니다. 개인의 행복을 뒤로 하고 목숨까지 걸고 공동체의 의의를 세워야 했던 시대. 참 먹먹하더군요. 자, 저희가 매일 시사본부를 방송하고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이유도 이 선조들이 피로 되찾고 지킨 우리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고 그 세계에 기여하기 위함이겠죠. 자, 그래서 광복절인 오늘도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자, 2부 10분 인터뷰,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 임재성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일석이조 그리고 국제본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은 광복절에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 쏟아진 뉴스들을 한입에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휴일에 이렇게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시고 감사하면서도 좋아하시면서 오셨죠? 네. 그럼요. 네. 가정에서 해방이다 그러면서 나오신 거죠? 네. 광복절은 해방이니까. 네, 해방이 됐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광복절이고 경축식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경축사를 하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광복절 경축사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경축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경축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거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전 볼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먼저 북한을 향한 메시지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일본을 향한 메시지,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먼저 이제 북한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서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구상의 구체 방안으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또 국제 교육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 투자와 금융 지원 프로그램, 이거 좀 나열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을 먼저 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네, 북한을 향한 여러 가지 구상이 돼 있다. 이걸 강조했고,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이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이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 이제 세계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이 한일 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이걸 계승해서 한일 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은 이제 일본 쪽이 식민 지배 시절의 여러 가지 악행들을 이제 인정한 내용이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제 일본이 이제 여기 또 호응을 해야 한일 관계에 좀 전환적 발전이 가능한 대목 아닌가 싶은데,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한 평가,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임 작가님, 네,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경축사에 대한 평가는 제가 봤을 때는,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네, 키워드 중심으로 보면, 예, 지난 취임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다.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자유가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강조됐어요. 이번에도 자유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했고요. 네. 자유, 인권, 그리고 법치,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들의 세계 시민. 이제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경축사의 뭐 의미로 보자면 우리 이제 독립운동가들과 그 당시에 시민들이 원했던 거는 자유와 인권에 기반하고 법치로 통치되는 국가를 다시 되찾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유를 세계 시민의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좀 넓게 확장하는 것을 뭐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 뭐 다른 날도 아니고 이제 광복절이기 때문에 일본을 향해서 이제 역사적 메시지를 어떻게 낼 거냐. 항상 이게 그래왔죠. 이게 이제 뭐 대통령 경축사마다의 어떤 중요한 뭐 포인트였는데 오늘은 일본의 어떤 국가 이성이나 뭐 이런 쪽에서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역사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이나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삼가고 미래를 위한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서 함께 나가자. 그래서 이제 자유국가들끼리 연대를 강조하는 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언급하긴 했지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의 기반은 고노다마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노다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만 강조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과거사를 묻고 가자는 걸로 메시지가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오후가 되면 또 여야 반응이 나오고 이제 일본 쪽에 또 이제 언론 분석이라든가 혹시 이제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복절은 오늘 아직 반나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순국 선열의 그 위대한 투쟁을 우리가 기억하는 또 남은 시간들을 보내시고요. 어우, 그 김훈 작가의 하얼빈이라는 소설이 가슴이 진짜 먹먹하더라고요. 안 죽은 의사 일대기인데. 자, 그런데 오늘 경축사 전에 지금 지난 토요일 13일이었습니다. 계속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해 왔는데 비대위 체제로 달리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처분 신고 했다는 거고 신청을 냈다는 거고 그리고 원래 이제 토요일에 기자회견 예견했었는데 했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 할지 장소가 끝까지 안 나와가지고 그래요? 기자들이 갔어요? 여의도 박 기자님? 저는 못 갔습니다. 왜요? 전 다른 또 취재가 있어가지고 다른 지방 취재가 있어서 못 갔고 그래서 이제 국회 앞에 카페다. 어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국회에서 했습니다. 국회에서. 예,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했고 그 위에 그 앞에 옆에 보면 카페처럼 된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좀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한 25분 정도 자신의 이제 발언을 모두 발언을 통해서 한 다음에 자리에 옮겨서 한 뭐 32분 정도 그래서 총 1시간 넘게 기자회견 진행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이 들어오면 다 답한다 이런 기조로 이 기자회견 진행했는데 이 쭉 들으면서 정말 이준석 대표가 마음에 쌓인 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격정 토론을 했으니까요. 중간에 눈물도 흘리면서 마스크로도 눈물을 닦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뭐 내용은 많이 좀 공개가 됐으니까 좀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서 개고기라고 한 거 아니냐. 결국에는. 아니 양두구육은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결국 이게 핵심 키워드로 나왔는데 그 제가 기억이 딱 나는 건 이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팔았는데 가장 많이 판 건 대선 기간 동안 자신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고기라는 표현이 지금 이제 당선된 윤 대통령을 지칭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해석이 나왔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는 라디오에 나와서 아니 이 내용을 기자회견을 봤으면 이해를 할 텐데 왜 윤석열 대통령을 개고기로 딱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느냐 지적해서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가치와 어떤 정책이나 국민의힘에서 대선 과정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게 흐지부지 된 거 아니냐. 이 양의 머리로 양의 얼굴로 개고기를 판 셈이 된 거다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특정 인물을 지칭한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 국민의힘 뭐 김미애 의원이나 뭐 여러 인사들을 좀 겨냥을 하면서 왜 내 뜻을 몰라주고 이렇게 그런 일차원적으로 해석을 하냐 이렇게 반박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XX 저 XX 이런 뭐 욕설 표현을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지칭했다. 뭐 이걸 여러 노트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한테 듣고 기자들한테 듣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나에 대해서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대표라고 했는데 뭐 근데 그 XX 이 XX 한 걸 보면 그걸 네. 조합하면 100년 만에 나올 만한 XX라는 건가? 네. 뭐 이렇게 라디오에서 얘기할 정도로 좀 강한 배신감 이거 좀 드러냈습니다. 네네. 우리가 방송이니까 뭐 그 표현을 지금 XX로 하지만 이게 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0년 만에 나올 욕들을 사람이냐 하는 이제 또 하소연을 한 건데. 자, 그런데 지금 뭐 이 개곡이라는 표현이 대통령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대선 때 국민들에게 이제 이 지지, 투표를 호소한 정책이라든가 그때 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을 세일즈하고 마케팅하는데 내가 당대표로 앞장섰던 것이다.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 저 후보자가 내 욕을 하는 거를 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난 열심히 뛰었다는 선당우사했다. 항변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자신을 선당우사했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름이 막 나왔어요. 실제 이름이. 그렇죠. 윤핵관 이름이 막 나왔잖아요. 윤핵관과 이제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이제 구분을 두 했어요. 대상을 구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준석 대표 나름대로는 등급을 나눈 건데 윤핵관은 정말 핵심 관계자고. 진짜 핵심 관계자고 호소인은 뭐예요? 호소인은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극우 커뮤니티나 남초 커뮤니티 같은 데서 사용하는 전용된 어휘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그게 뭐 예전에 이제 여성주의 운동 진영에서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사용했었던 그 단어를 일종의 이제 비하적 어휘로 이제 사용을 해서 실제로는 아닌데 그거를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나를 윤핵관으로 불러주세요. 그렇습니다. 낮춰 부르려고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권성동 뭐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 같은 분들을 이제 윤핵관으로 분류를 하고 뭐 김정재 의원이라든지 뭐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정진석 의원도 호소인이라고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뭐 이제 이준석 대표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서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좋은 지역구의 자리를 잡고 있으니 그걸 또 이제 이준석 대표 이제 장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전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개인 영지를 가지고 있던 영주들의 이제 그 영지를 얘기하는 건데 봉토는 하사받은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곳들이 뭐 출마만 하면 당선이 가능한 곳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셈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분들이 험지에 다음 총선 때는 출마를 해야 된다.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 수도권 험지나 혹은 뭐 서울의 강북 지역이나 이런 곳에 나와서 뭐 정권의 성과를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이익에 이제 충실한 게 윤핵관과 그 호소인들이고 그분들이 정말 선당우사를 하려면 자기 이익을 내려놓는 태도로 보여달라라는 게 이준석 대표의 이제 주장이었던 거죠. 네, 자 박 기자님, 어쨌든 이게 파장이 큰 기자회견이 감행이 됐어요. 네. 지금 직무가 정지됐고 사실상 이제 비대위 출범으로 자동 해임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한 기자회견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여권의 지도부, 뭐 비대위 그리고 또 뭐 꼭 지도부가 아니어도 여권 내부 혹은 또 대통령실 등등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공식적인 반응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안 나오고 있는 상황, 침묵을 지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도 뭐 이 명확하게 여기에 대한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의원들을 목소리를 들어보면 뭐 김미애 국민의 의원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에요. 자당 대통령 후보를 계곡에 빗대는 거 결코 해서는 안 될 망언이다라고 비판했고, 이철구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지구를 떠나면 나도 이제 호남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유튜브에 출연했을 때 이준석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전 검찰총장이죠. 대통령이 되면 나는 뭐 지구를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라디오에서 그게 본 의미는 그게 아니었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철구 의원은 그걸 이제 가지고 와서 아유 그 지구 떠나면 나는 호남 출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준석 대표를 좀 비판하는 모습을 홍준표 보이고 대구시장.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대구시장도 그렇고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아니 이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보여왔던 그러니까 자신의 이제 반성이나 이런 거 없이 이렇게 이 총질 내부 총질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게 좀 아쉽고 안타깝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가 오늘 뭐 라디오에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이준석 대리기 지령 역할을 이 이른바 뭐라고 해야지 내부 총재 이 당대표 이 문자가 그게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또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내부 총재 당대표라는 문자에 대한 충격이 컸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만약에 이 체리 따봉 오늘 뭐 그 단어 썼는데 체리 따봉이 나오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그게 뭐 들키지라도 말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문자 내용과 그걸 들킨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하는 모습도 네.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 작가님, 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에 또 이야기를 덧붙였어요. 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가운 상황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당 입장에서는 호재다. 여당 내에 이제 혼란이 좀 계속 지속될 걸로 이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구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통령을 직접 겨냥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걸고 나온 건데 이거를 두고 이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배은망덕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오히려 이제 뒤통수를 쳤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준석 대표 말이 맞다면 그렇죠. 네, 맞다면. 우리 국민들이 배은망덕한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의 그 입지가 그 전에 비해서 이제 점점 좀 좁아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박정호 기자님께서도 정리해 주셨지만 당 내의 중량급 인사들 중에서는 이제 뭐 사실상 우군이 없어진 분위기고 뭐 그렇게 된 이유는 직접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져요. 네네. 이준석 대표는 그 개곡이라는 의미가 대통령을 겨냥한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전반적인 걸 이야기했다라고 주장하고 싶겠지만 실제 제가 이제 엊그제 이제 기자회견 전문을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개곡이라는 어휘가 사용된 그 부분이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발을 부르티도록 뛰었던 대선 기간인데 그때 이 땡땡 저 땡땡 하고 욕을 먹었다. 본인은 이제 후보로부터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다 뿌리치고 연을 끊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들과 묶여 있거든요. 네. 이건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맥락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 자신을 가리킨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본인이 양고기 양탈을 흔들면 양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팔았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후보가 제외되기는 사실 어렵다.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마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가 당 내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여기에 대해서 또 반격을 하고 있는 당내 인사들 또 지금 침묵하고 있는 대통령실 지금 모두 다 이게 이해 당사자다 보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너무 좀 이 감성이 호소하는 건 아닌가.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들은요. 그 무엇을 민생을 위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국정들이 펼쳐질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이제 더 큽니다. 그래서 억울함의 호소는 알겠지만 문제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정치가 펼쳐진다는 것인지 그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결국에는 이게 나한테 자신한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좀 만나고 포용하고 이런 게 좀 정치권에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게 잘 됐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정권도 연장이 되고 이런 모습을 정치에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당장 뭐 지난번에 보면은 이명박 박근혜 2012년 대선 당시 이명박 이 대통령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넘어갈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당내에서 야당 역할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당 내부에 어떤 정화작용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이제 박근혜도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뭐 찍어내리기. 그래서 뭐 배신자 프레임으로 가면서 정권이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요. 정치가 좀 통 크게 국민 생각하고 달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박정호 기자가 뭐 이 X 저 X 저한테 하는 것도 알지만 방송도 같이 하고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자, 통 크게. 물론 그 X는 이제 분입니다. 분. 그렇구나. 네. 자, 이게 대통령실 인적 쇄신 문제, 요즘에 낮은 지지율의 첫 번째 이슈가 주로 인사 문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내일 모레 오늘은 이제 광복절이지만 내일 모레 기자회견 예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좀 대통령실 안에서 아니면은 그 여권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하나는 대폭 개각을 할 거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이 고위 참모진을 교체하고 거기다가 뭐 강인선 대변인을 포함해서 이제 홍보 수석까지 아니면 시민사회 수석까지 다 대거 교체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하나의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이번엔 소폭 개각으로 할 거다. 특히 이제 홍보 라인 이걸 좀 강화하기 위해서 김은혜 전 의원을 다시 대통령실로 불러들일 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근거리에서 홍보 업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하는 데서도 김은혜 전 의원이 역할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이 인수위 시절에 대변인 역할도 하면서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로 보강을 해서 이 국정 홍보나 이런 게 좀 안 돼 있다는 이런 판단 대통령실에서 좀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걸 강화해서 국정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쪽으로 가겠다. 이 두 가지를 좀 맞서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좀 이 소폭 개각, 그러니까 이 홍보 라인 쪽 개각만 쇄신만 아니면은 지금 있는 데서 플러스 김은혜 전 의원 정도 네네. 소폭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대폭이라 하면 이제 인적 쇄신을 단행한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소폭은 뭐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체로 유임 네. 여기 홍보 라인만 조금 교체하거나 강화한다. 그러면 이건 인적 쇄신이라고 보기는 또 어려울 텐데 임 작가님 어느 쪽이 더 유력해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이나 혹은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소폭적으로 좀 소폭.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유임 뭐 그렇습니다. 이제 교체. 사실은 그 대통령실 내부 분위기를 완전히 인적으로 쇄신한다고 할 때는 비서실장부터 이제 교체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네네네. 스텝인데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찾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안팎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사표설도 있었잖아요. 일전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국정 기조를 바꾸려면 아예 기존의 방향성과 다른 인사를 이제 당겨와야 되는데 지금 정권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까지를 이제 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일차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이제 비서실장 쪽으로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 그러려면 윤핵관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윤핵관들이 대부분 현역 의원입니다. 근데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려면 이제 의원직을 내려놓고 와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런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그 상황도 또 아닌 것 같고. 의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핵관들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현역 의원을 내려놓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기에는 앞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도 남아 있고 총선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 결국은 홍보 라인을 강화하는 쪽,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은혜 전 의원을 뭐 특보 형식으로 넣거나 아니면 대통령 그 대변인실에 뭐든 개각을 네. 하거나 개선을 하거나 이제 이런 정도일 건데 과연 그걸로 네. 혁신의 모양새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러게요. 다소 좀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감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외의 인사나 아니면 이 사람이면은 뭔가 소통이 되고 통합이 되고 화합이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쇄신이 네네.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감동적인 쇄신이 있을 것이냐 그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홍보 쪽 라인업을 강화하겠다라는 방향성은 기존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네네네. 얘기해왔었던 방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스타장관들 나왔으면 나와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그런 얘기죠. 얘기들이거든요. 이 기자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든지, 뭐 수사장관들이 나가서 잘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든지. 네.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놔두고 뭔가 포장만 바꾸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오히려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고민은 이제 교체도 중요하지만 누구로의 교체인가 그렇죠. 이게 중요한데 어떤 더 좋은 방향성으로의 인물이 교체냐 있어야 뭐 이런 되겠죠? 거. 자, 김은혜 의원은 뭐 이미 익숙한 인물이에요. 인수위 대변인을 했었고 배현진 의원에게 이제 넘겨주고 그랬었는데 자, 어떤 인적 쇄신 지켜보도록 하죠. 내일 모레 기자회견입니다. 자, 지금 이 휴일인데요.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광복절 연휴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경기권 정체도 증가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양분기점에서 인제까지 막히고요. 동홍천에서 주춤합니다. 경기권에서는 설악이나 강의를 앞두고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강원권 통과하기가 버거운데요. 평창 일대에서 어렵고요. 새마을 부근에서도 차 간격을 좁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충청권 정체가 깁니다. 청주 일대에서 17km 막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에서 서해대교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네. 강훈식 이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오늘 1시에 1시면 오후 1시에 20분 후네요. 네, 대략. 20분 뒤에 국회 네.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한다는 공지가 기자한테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 지금 계속 뭐 이제 지방선의 경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뭐 어대명 이제 확대명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인 이제 지지를 얻고 있고
강훈식 후보가 지금 제일 낮아요. 득표가. 뭐 3명 중에 이제 가장 낮게 나온 것도 있지만 지금 오늘 이제 긴급 기자회견을 잡은 거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충청권을 포함한 경선이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지역구도 충청권이죠. 충남 아산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몰표를 받아서 이제 도약 기반을 만들겠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생각만큼의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충남 같은 경우는 원래 기대에는 본인의 이제 정책 본거지이기 때문에 네. 1등을 하는 것까지도 나름대로는 이제 기대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1등까지는 못하고 이제 이 충남에서만 박용진 후보를 약간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충청 지역들 충북이나 이제 세종이나 대전 쪽에서는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안 나오고 기존의 그 득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충청에서의 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충격을 좀 받은 게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정치권에서 좀 제가 한번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퇴 쪽으로 기우는 기자회견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일화는 아니고 사퇴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하고 사퇴하는 것도 있고 네. 특정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데 나는 사퇴하지만 어느 쪽으로 좀 밀어달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내용을 고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20분 뒤에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분위기는 이렇다는 거 정도. 그러면은 이 이슈를 먼저 다뤄보죠. 오늘 월요일이 됐습니다만 지난 주말에도 이제 뭐 전당대회 이제 지방 순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누적 집계로 어느 정도 득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죠. 권리당원 투표부터 이제 계속 속속 발표해 왔던 거고. 계속 발표가 됐고요. 12개 시도 누적 득표를 보면 네. 73.28%입니다. 압도적이네요. 네, 이 득표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2위인 박용진 후보가 누적 득표율이 19.9%, 강훈식 후보가 6.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고. 네,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보면은 뭐 충청권 지역의 결과 네. 발표가 됐는데 충남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66.77%로 상대적으로 낮은 권리당원 득표율을 기록을 했는데 네. 거기서는 강훈식 후보가 17.29%로 깜짝 2위에 올랐고 네. 박용진 후보가 15.94%였습니다. 근데 이걸 빼놓고서는 다른 이 충북 지역이나 세종, 대전 뭐 이런 지역은 다 이재명 후보가 뭐 74%, 76% 뭐 이런 식으로 70%를 유지해 가지고 계속해서 앞서 나오고 있다. 거의 이 전당대회 이 순회 경선 반환점을 통과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압도적인 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득표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어제 1차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부터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시작된 거죠? 그렇습니다. 2번 하는데요. 2번 하는데 1차가. 어제 한 번, 그다음에 28일 2차 여론조사 발표가 돼가지고. 전당대회 날 두 번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누계로 이제 발표가 되는데 1차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79.6%로 여론조사도 네, 오히려 권리당원 투표보다 더 이제 앞서고 있는 그러네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용진 후보가 16.96%, 강훈식 후보가 3.35%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원팀 기조 이 메시지를 계속 내놓으면서 네. 거의 준비를 하고 있다. 당대표 당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박용진 후보와 강훈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런 생각할 것 같고 그 하나의 방편으로 강훈식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 대선 경선 때 네. 민주당 내부 경선 생각해 보면 이제 과반을 이제 매직 넘버로 두고 과반 넘겨서 쭉 이제 달려갈 때도 유력했는데 어제 70%대니까 너무 압도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늘 강훈식 후보의 이제 한시 기자회견 내용이 뭘지 궁금하긴 하지만 네. 만약에 이제 2, 3위 후보가 단일화를 해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강훈식 후보한테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한시의 기자회견의 내용이 어느 방향이든 전체적인 대세에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렵다는 게 이제 현실인 것 같고요. 이거는 결국은 뭐 이 전당대회 초반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97그룹의 당 혁신론 혹은 뭐 세대 교체론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이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민주당 전당대회가 대선 패배 이후에 당의 방향을 어디로 가져가야 될 것이냐, 혁신의 방향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냐 이런 어떤 비전 경쟁이 되는 게 아니고 97그룹이 이재명 후보보다 조금 나이가 젊은 축에서 크게 다르지 않게 결국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비이재명이냐 이런 식의 논쟁으로만 흘러가고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어떤 이슈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별 차이가 없는 네. 그런 면에서 실패한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어쨌든 1시 이후에 저희가 2부에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또 다루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 시간에 딱 하나예요. 사퇴거나 단일하거나 이게 좀 임팩트가 있을 텐데 이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지지의 느낌이 날지 아니면 네. 강하게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이제 얘기를 하고 딱 사퇴를 할지 그런 이제 기류 정도가 궁금합니다. 한번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최고위원 경선 득표율도 봐야죠. 지금 8명 중에 5명이 최고위원이 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누적 득표를 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28.22%로 1위를 네네. 지켰고요. 2위도 역시 똑같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22.11%로 2위를 달렸고 이어서 장경태 후보가 11.48%, 서영교 후보가 11.06%, 박찬대 후보가 10.68%로 3위에서 5위. 여기 네. 당선권입니다. 포진해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윤영찬 후보, 송갑석 후보, 고영인 후보가 있는데 네네. 이렇게 이제 5명으로 굳어질 것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직은 모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뀔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이 주말에 네. 호남 투표가 있어요. 예, 권리당 예, 투표가 예. 있고 권리당이 제일 많은 지역 중에 하나니까 뭐 수도권과 포함해가지고요. 지금 유일한 호남권 주자는 최고위원 중에 송갑석 의원 한 명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송갑석 후보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나머지는 그런 수도권이고.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 수도권에서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대의원 투표도 아직 이제 합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이 권리당원 투표로 안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예. 이제 후보 쪽 각 후보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자, 최고위원들의 엎치락뒤치락이 더 흥미롭다. 그렇죠. 어찌 보면. 최근에 결국 이제 5명까지가 당선이 되는데 네. 뭐 원래는 5명 안에 여성 후보가 못 들어갈 경우에는 4등까지만 당선이 되고 이제 여성 후보가 5위로 이제 당선되는 걸로 하는 그 당원 당규가 있는데 이번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 투표에서는 수위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럴 가능성은 높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지금 5위가 누가 될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뭐 전체적인 누적 득표율로 봤을 때는 박찬대 후보나 서영교 후보와 그리고 이제 윤영찬 후보의 5위 싸움 정도, 4위 5위 싸움 네네네. 정도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윤영찬 후보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의 표 그리고 대의원에서의 표에 기대를 많이 걸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박정호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남권에서 출마하고 컷오프를 통과한 유일한 후보인 게 또 송갑석 후보다 보니까 예. 윤영찬 후보 입장에서는 호남표가 갈릴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가보죠. 지금 이제 계속 매주 주초 주말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국정 지지율, 그 외에 또 이제 정당 지지율 보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월요일이죠. 지금 30%대로 재진입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소폭 반등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2일 닷새 동안 전국만 18세 이상 2,51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0.4%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에서는 29.3%였거든요. 네네. 그 지난주 대비 1.1%포인트 올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6월 4주차 이후 8주 만에 내림세를 멈추고 30%대를 회복했다. 이 지점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20%대 그 후반 리얼미터 조사로 보면 이게 바닥이었냐, 이제 반등을 하는 것이냐, 이게 좀 관심 포인트인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윤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도어스태핑 출근길 문답 방식을 좀 변화를 주고 네. 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경질 같은 네. 뭔가 이제 민심에 호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좀 반영이 되고 이게 꾸준히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고 다른 조사에서도 이런 경향성이 나타날지 좀 봐야겠습니다. 야당 쪽에서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난주에 좀 폭우라고 하는 이 재난학제가 있었죠. 정부 네, 입장에서 네. 본다면. 그리고 또 이제 그 반영은 안 됐겠습니다만 뭐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예고돼 있었고 네. 계속 비대위 체제 전환. 그다음에 이제 김성원 의원의 또 이제 이른바 심각한 이제 발언, 파장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어떻게 이 결과 분석하십니까? 뭐 일단 그 월요일이라서 리얼미터 조사 하나 나온 것만으로 이제 완전히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반등한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거는 약간 이른 감은 좀 있습니다. 이르다? 왜냐하면 뭐 좀 전에 박정호 기자님께도 설명해 주셨지만 원래도 리얼미터가 등락폭이 좀 큰 편이고요. 그러니까 여론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론조사 이제 특성을 좀 가지고 네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말씀하셨던 대로 계속해서 다른 여론조사들에 비해서는 낙폭이
상대적으로는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20%대 지지율이 나온 지가 한 2, 3주 정도 됐는데 리얼미터는 지난주에만 한 번 나오고 그것도 이제 29% 정도로 나오고 이제 이번 다시 이제 반등한 거라서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번 주에 어쨌든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있고요. 17일에 또 이제 100일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좀 유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바닥 확인하고 좀 다지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걸로 보이는데 다만 또 하나의 변수가 17일에 있을 이준석 대표에 대한 법원의 이제 가처분 신청 심리. 그 결과에 따라서 여당이 어느 파고로 휩쓸려 가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도 보시면 정당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판단했을 때는 아직은 섣부른 판단하기 좀 어렵다. 조금 더 이번 주를 지켜봐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하나 발표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1분여 남았는데 짧게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정의당 이 비례 총사퇴 권고를 위한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원들 다 사퇴하라. 네. 의원직 내려놓으라는 얘기인가요? 네, 그거를 권고할지 말지 당원들의 총투표로 결정하겠다 이 얘기인데요. 권고할지 말지. 네, 그러니까 이게 발의 요건을 채우느냐 마느냐 이거 관심이 쏠렸는데 네. 발의 요건을 적법하게 달성했다라는 게 정호진 전 수석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표 결과를 좀 봐야겠지만 만약에 사퇴 권고가 나오게 된다면 권고기 때문에 5명의 비례대표 의원, 뭐 류호정, 장혜영,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의원이 일괄 사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권고가 네네. 나온다고 해도. 하지만 권고 나왔다는 것 자체 당원 총투표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5명의 의원들이 상당한 압박감을 받게 될 네. 거거든요. 네. 그때 5명의 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지금 이제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자 그만두시오라고 이제 권고하는 결론이 나오게 될지 이것도 뭐 지금 우리나라 정당에서 초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유일입니다. 지금 6명이 의원인데 1명이 심상정 의원인 네. 거죠?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 1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광복절에 전해드린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광복절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4988님 오늘 광복절을 기리면서 이 노래 신청합니다. 마야의 진달래꽃 듣고 싶어요. 자,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말없이 우리 보내들이 오리라 야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을 미우리다 날 떠나 행복한지 이젠 그대 아닌지 그댈 바라보며 살아온 내가 그녀 뒤에 가렸는지 사랑 그 아픔이 너무 커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대 행복하길 빌어줄게요 내 영혼으로 빌어줄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운 가실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노인 그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식물을 이용해서 실내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것을 두고 플랜테리어라고 부르곤 하는데요.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와 실내를 장식하는 일을 뜻하는 인테리어가 합해진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플랜테리어 대신에 식물 인테리어로 다듬어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해서 말할 경우에 쉴터를 꽃밭으로 활용했다 또는 그는 쉴터에 호박을 심었다와 같은 예문에 나오는 쉴터,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 말은 보통은 바느질할 때 쓰는 실과 장소를 뜻하는 표현인 터가 합해진 말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은 바늘에 끼워 넣는 실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실같이 가늘고 길게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쉴터는 집과 집 사이에 남은 길고 좁은 빈터를 가리킵니다. 참고로 실과 관련된 속담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실 엉킨 것은 풀어도 노 엉킨 것은 못 푼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는 실이나 삼, 종이 따위를 가늘게 비비거나 꼬아 만든 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작은 일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도 큰 일은 좀처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광복절인 오늘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지금은 경기 일부와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고요.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 서해안과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중부지방부터 본격적인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에는 비가 전북과 경북 북부로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오겠는데요. 이번에도 곳에 따라 1시간에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30에서 최고 100mm의 비가 오겠는데 그중 충남 남부와 전라도, 경남 남해안에는 곳에 따라서 150mm 이상 쏟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10에서 60mm 정도가 오겠습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전국 많은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말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제주 36도, 대구 35도까지 치솟겠고요. 광주 32도, 대전 31도, 서울은 30도 등이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7도, 습도는 74%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을 복납했습니다. 또 3년 연속으로 일본 패전일에 현직 강요가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했습니다. 내각 구성원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행위는 일제의 침략 전쟁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만 2천여 명으로 월요일 기준으로는 18주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21명으로 한 달 전과 비교하면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발표한 반지하 관련 추가 대책에서 노후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공공임대주택 23만 호 이상을 확보하고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면 이사비뿐 아니라 월세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의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7주년 광복절인데요. 이 나라를 되찾은 지 7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일제강점기 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는 여전히 요원합니다. 자, 외교부가 추진해온 민관협의회도 난항을 겪고 있죠. 자,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이 소송 대리인을 맡고 계신 분입니다. 임재성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청취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를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의견 수렴을 위한 이 민관협의회, 이건 어떻게 시작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이 얘기를 드리려면 2018년 10월에 대법원 판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2018년 10월에 식민지 시기에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일본 기업이 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 기업이 확정된 판결에 따라서 판결을 이행했다면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분쟁이 될 일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나아가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한국 피해자들 그리고 한국 정부를 향해서 경제보복까지 됐죠. 이제 그게 2019년 여름의 이야기입니다. 뭐 불매운동이나 노아베운동 기억납니다. 한국 사회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때 이후에도 대립 상태는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문제 대응을 위해서 한국 내의 전문가들, 피해자 측의 의견을 좀 공개적으로 수렴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라는 제안을 하시고, 그때 논의된 게 이제 민관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피해자 측, 그리고 관은 이제 외교부 관료들인데요. 제1차관이 어쨌든 회의를 주재하는 그 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되었고, 전 정부 때에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비공개로 절차가 진행됐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가 되면서 좀 공개적인 회의 방식의 의견 수렴 기구가 구성이 된 겁니다. 네, 이번 정부에. 자, 그 결과 이제 지난달 2차 회의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이달 초 들어와서 피해자 측이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때문이다. 자, 어떤 이야기입니까? 사실 피해자 측에서도 이 정부가 구성하는 민관협의회에 참여할지 말지에 대한 좀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일부 피해자 측은 어쨌든 정부가 의견 수렴을 한다면 그 기구에 참여해서 우리의 의견도 내고 또 설득도 하는 게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저희가 2차 민관협의회까지 참여를 하다가 3차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3차가 있었는데요. 핵심적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부가 피해자 측과 아무런 의견을 나눈 적도, 동의를 구한 적도 없이, 강제 집행 절차에 일방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파탄났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해서 네. 외교부가 진행하고 있는 민관 협의에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한 겁니다. 자, 피해자 측이 이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이 사실상 배상 이행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했다고 보도를 봤어요.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런 판단이 나온 건가요? 좀 법률적인 쟁점이라 좀 복잡한데요.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피해자 측에게 배상하라 이 판결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네네. 판결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계속 분쟁이 나는 건데 저희가 계속 이행하지 않자 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찾아서 그 자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건 당연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그렇게 계속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서 집행하는 건 뭐 당연한 네. 법적 절차인데 그 절차가 일본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많이 지원이 되다가 이제 좀 최종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네.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데 바로 그 절차의 외교부가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의견서를 냈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의견서 안에는 판단을 늦게 해달라고 하는 명문 기재는 없는 걸로 저희가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법부의 절차에 행정부가 우리가 지금 다른 방식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판단을 좀 미뤄달라. 사법부 판단을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압박이라고 보고요. 네. 당연히 그 절차에서 피해자들은 신속한 판단을 받을 헌법상 권리가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데 네네. 그 헌법상 권리를 행정부가 제한 혹은 침해하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한 게 없으면 물론이고 통지조차 하지 않았고 네. 사후에도 어떠한 의견서를 냈는지 문서로서 확인시켜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로서는 외교부가 진행하는 절차에 더 이상 들어간다는 건 신뢰관계가 없어진 상황이고요. 일본 기업과 피해자들이 힘들게 싸워온 역사가 있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와도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됐나라는 좀 자괴감까지 든 상황입니다. 네. 자, 과연 그럼 우리 정부가 이 피해에 대한 배상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하는 이제 궁금증이 또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대목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판결을 미뤄달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적어도 외교부가 노력 중이니 미뤘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이렇게 이제 보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의견서 내용의 확인이 이제 중요할 텐데 외교부는 의견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못 보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피해자 측이 그러니까 그 강제 집행 절차에서 채권자 열람 등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그 절차가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외교부의 입장이 저희로서는 더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인데요. 저는 냉정하게 한국 정부가 무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본과의 외교적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따올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소한 솔직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아니 외교부가 본인들이 작성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외교부가 본인들이 작성을 했고 본인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문서를 심지어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서를 피해자 측에게 보여줄 수 없다. 이게 재판상 문서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건 법률상으로는 사실은 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소송에 탄원서 제출했다고 그래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 재판부가 열람 등할 때까지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외교부가 지금 그런 식으로 문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조차도 저희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고요. 네네. 예, 이게 참 거짓말이라고 저희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외교부 쪽에서 좀 할 말은 많겠지만, 예, 좀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문제를 대응하고 하나하나의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문서를 공개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곤란한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저희도 참작한 사정이 있지만 이게 지금 재판상 소주가 됐으니까 재판부가 공개해야 되고 우리는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비법률적이고 좀 부당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재판 외적인 이제 영역이 아니라 재판에 지금 포함되는 문서가 돼버렸다. 적어도 태도라도 솔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 자, 이런 가운데 피의자 측 없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달 들어서 3차 회의가 열렸고요. 외교부는 피해자 측 불참 속에서도 협의회는 계속 가동한다 이런 입장인데 피해자 측이 좀 이 민관 협의에 참여해서 직접 또 이 정부와 대면하고 이야기할 가능성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고요. 네. 최소한 외교부가 저희 모르게 저희를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기망했다라고 그렇게까지 판단을 하는데 왜냐하면 민관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라는 걸 외교부가 여기서 확인해주고
심지어 이걸 가지고 일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일본 가서 얼마나 또 선전을 했습니까? 네. 그런 절차가 진행 중이면 최소한 대회비라는 걸 전제로 한 다음에 여기서 논의를 해야죠. 전혀 그런 절차 없이 어떻게 보면 좀 뭐 신뢰관계를 파탄낸 행동을 먼저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대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철회하는 뭐 그 정도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조치가 없으면 그 민간 협의에 다시 참여해서 논의라는 가능성은 저는 뭐 일단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좀 없다라고 봅니다. 없다. 자, 피해자 측의 회의 불참 선언 이후 외교부 입장은요. 다른 경로로 피해자 측과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지난 3일 기자회견 이후 혹시 외교부 쪽과 뭐 다른 경로로 소통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뭐 당연히 실무진 차원에서야 이제 뭐 연락이 아예 중단된 건 아니지만요. 공식적인 소통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절차는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피해자 측 민간 협의에는 불참하지만 이후에 정부안이 확정되면 여기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다. 지난 3일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이 입장이 이제 변함이 없으신 거죠? 사실 그 표현은 저희가 기자회견 때 분명 이제 그 기자회견 문에 넣었던 표현인데요. 네.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문서로 확인한 건데 네네. 저희는 피해자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뭐 원고, 이 소송의 원고, 피해자 그리고 뭐 채권자라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의뢰인에게 더 법률적으로 가보면 의뢰인인 거죠. 그 의뢰인에게 중요한 사안이 있다면 대리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피해자에게 상황을 전달드리고 피해자께서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 아니면 조금 더 다른 방식의 협의나 협상들을 요청하시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건 아무리 외교부든 뭐 어디든 누군가의 신뢰관계가 깨지든 깨지지 않았든 중요한 쟁점이 생기면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네. 뭐 그거는 당연히 대리인으로서의 뭐 역할을 확인한 거지 뭐라 그럴까요? 아직은 뭐 대리인들이 아니면 피해자 측이 여지를 남겨놨다 이렇게 해석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건 뭐 원론적인 이야기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목되는 대목이 뭐냐 하면 지난달 2차 회의까지 참석하셨을 때 중요한 건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입장일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주체시고 배상의 방식 또 사과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마지노선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건 뭔가 해결안이라고 하는 좀 추상적인 표현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해결안이라고 표현되기보다는 타협안입니다. 타협안. 일본 기업이 판결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기업을 어떻게 하면 판결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보면 전제로 한 이후에 한일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돼 왔으니까 어떻게 일본과 타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아쉬움과 불만도 있죠. 한국이 조금 더 외교적인 노력을 해서 일본 기업을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만들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전제에 의해서 타협을 하신다면 그것이 타협밖에 없다고 하신다면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어디냐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일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일본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소한 사과 그리고 그 사과가 진정한 것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3자가 피해자들에게 대위 변제를 한다면 그 기금에 대한 일본 기업, 피고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된다. 단돈 100원이라도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일본 제철이 재원을 만드는 참여를 해야 그 사과가 진정한 것이라는 게 좀 확인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방식의 마지노선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네, 사과, 진정성 있는 사과. 책임을 져야 할 기업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자, 지난 8일에요. 윤덕민 주일대사가 이 대법원 배상 확정 판결과 관련해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화 동결이 필요하다. 윤 대사의 발언.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속마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신 게 커서 좀 의아하기도 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피해자 측이 양보를 많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도 좀 이 실언에 가깝다라는 평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렇게 외교부 사이드로 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하는 입장이 한국 측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 일본 측도 양보를 해야 된다. 이 정도의
입장들로서 계속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일 일본 한국 대사 역시도 같은 방식의 아주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네네. 일본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들을 취해야 되는데 현금화되면 한국 기업의 타격이 너무 크다. 우리 손해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현금화하지 말아야 된다. 네. 라고 이야기하면 일본 측에서는 현금화 시키지 마. 니네가 한국적 조치로 한국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도 내고 피해자들 너희들이 설득해서 현금화 시키지 말면 되겠네라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후퇴한 네네. 입장을 주일 한국 대사가 이야기한 것이라 한국 안에서도 메시지 관리나 이게 어쨌든 일본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오랫동안 취해온 사람과의 이제 협상, 협의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가 아닌 걱정을 너무 앞서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더 나아가서 동결이라는 표현도 사실 법률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네네. 동결이라는 절차 자체가 사실은 좀 넌센스여서 재판을 동결한다 우리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저 재판이 확정되면 경제에 예를 들어 이재용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경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저 재판을 동결해야 된다. 네네. 이런 거 굉장히 사실 말도 안 되는 표현인데 거의 비슷한 방식이죠. 지금의 집행 절차도 동결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게 없는 건데도 주일본 대사가 동결해야 된다는 표현을 쓰는 건 피해자 측의 양보가 필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미까지도 또 해석할 수 있는 불리한 얘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8.15 광복절을 맞아서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내용을 좀 잘 알겠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이 배상 문제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촉구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취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이 양보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어떻게든 타협책 양보안을 만들어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입장이 지배적인 것으로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일 관계 개선이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많은 욕심,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추진하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이란 게 좀 있다고 봅니다. 원칙. 한국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피해자들의 역사적인 고통과 진실들이 전제되어야 되지 지금 너무 양국 간의 외교적인 문제 그리고 국익이라고 이야기되는 경제적인 기업의 손해만이 물론 그것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그렇게만 8.15 우리가 왜 계속 매년마다 8.15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계속 대통령이 그 시점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내는 건 바로 역사적인 것들을 잊지 않고 계속 지금 이 시대에도 반복하기 위함인데 역사적인 사실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중요한 하나의 정책적인 결정의 요소로 계속 가지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네, 77년 지났는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의 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네, 매주 월요일 깊이 있는 시사 분석과 또 재미를 동시에 잡는 코너죠. 한 번 던져서 두 개 다 잡겠다. 자, 일석이조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 1시에 속보가 나와서 두 분에게 이거 먼저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전당대회 과정을 쭉 이어가고 있는데 자, 주말에도 이제 이 득표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강훈식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두 후보께 맡긴다. 그리고 후보직을 사퇴했는데 자, 요건 박용진 후보와 단일화한 것도 아니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박 의원님 왜 사퇴한 겁니까? 일단 지금 아직도 경선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원들 한 30%밖에 투표를 안 했거든요. 이제 당원이 굉장히 많은 호남하고 수도권이 남아 있는데 강훈식 의원이 나름 텃밭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왔던 충청권 그 결과가 어제 발표됐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낮긴 했는데 대동소이했어요. 대동소이. 더 이상 이 경선을 이어나갈 동력을 좀 잃었다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단일화해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겠다. 그냥 본인이 드롭하는 걸로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얼결에 그냥 갑자기 불시간에 이게 양자구도가 돼버렸어요. 김준일 대표님. 네. 같은 의견이십니까? 같은 의견이고요. 네. 큰 의미 없다. 뭐 그냥 5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퇴 발표까지 했는데 좀 의미를 부여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단일화에 대해서는 반 이재명 단일화만으로는 민주당 이끌 수 없다라고 이미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앞에서 뭐 박원석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은 네. 본인 텃밭에서 이 정도로 안 나오면은 더 이상 네. 추진을 계속 나아갈 동력을 잃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강훈식 의원은 뭐 이번 전당대회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이름을 전국구로 일단은 알린 뭐 그런 계기가 돼서 다음 총선에서 뭐 좀 충청권에 이제 맹주를 조금 노려보는 그런 이제 정치적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체급을 올렸다. 예. 그래서 이번 당대표 이제 선거에 출마한 게 꼭 당선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다음에 뭐 충남지사를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의미는 짠하네요. 왜냐하면 강훈식 후보 저 인터뷰했는데 제 첫 질문이 강훈식이 당대표 됩니까? 반드시 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당대표 선거 나오는 사람 치고 그렇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게 뭐 우정의 무대에서 어머니가 맞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이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자, 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뭐 기회가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다른 거죠. 77주년 광복절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 경축사에서 역시 자유를 강조했는데 한 대목을 육성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를 찾기 위해 시작된 독립운동은 진정한 자유의 기초가 되는 경제적 토대와 제도적 민주주의의 구축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세계 시민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것으로서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자유를 찾고 자유를 지키고 자유를 확대하고 또 세계 시민과 연대하여 자유에 대한 새로운 위협과 싸우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이뤄 나가는 것입니다. 네, 아이고 뭐 링컨 대통령 생각이 나요.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처럼 자유가 여러 번 나왔는데 이 짧은 인서트에 지금 자유가 6번 나왔는데 전체 연설문에는 33번이 언급됐다고 하고요. 예. 아마 지난 5월 10일 취임사 기억나실 텐데 이때가 자유가 가장 많이 35번. 거기에 버금가는 언급이었어요. 김준일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유가 후퇴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취임사 때 35번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33번 얘기해서 자유가 2번 후퇴했어요. 예. 왜요? 그러니까 취임사 때하고 달라진 게 없는 거죠. 뭐 제가 2개 후퇴한 거는 농담이고요. 네네네. 뭐 그때도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얘기한다라고 했지만은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과의 자유, 네. 1981년에 나온 책 이거 한 권 보고 뭐 진짜 한 권만 받겠습니다만 일각의 비판에서는 이거 한 권 보고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의 자유만 강조를 했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핵심 가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러면은 이제 한 100일 정도 됐는데 뭐가 바뀐 것이냐. 자유가 저는 뭐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자유는 굉장히 폭넓게 인정되고 있어서 그거 하나만은 그래도 높이 평가합니다. 예. 네. 자, 비판의 자유가 오히려 자유가 후퇴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박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도 오늘 전문을 읽어봤는데 네. 그냥 취임사 2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100일이 지났고 물론 8월 17일이 정확히 100일 되는 날이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왔고 그에 대한 지금 반응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은. 근데 그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취임사와 달라진 게 없는 데다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 네네네. 추상적인 미사 여구의 나열이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도전과 과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해서 출범 100일에 즈음해서 직면한 위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너무 내용이 없었다고 첫 번째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네네. 그나마 조금 이제 내용이 있었던 게 그 한일 관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하면서 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가겠다. 근데 지금 한일 관계에도 켜켜이 쌓여있는 현안들이 많아요. 지금 또 이제 사법부에 의한 이 재판 개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그 이상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역대 대통령들의 8.15 기념사를 보면 대체로 남북 관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이거나 큰 구상을 내놓거나 이제 그런 과거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번에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담대한 계획이라고 취임사 때 예고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종의 이제 경제적 보상책, 당근책을 몇 가지 나열했어요. 네네. 그건 좀 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 걸로 움직일 상대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우리가 명확히 아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뻔한 반응을 보일 그런 제안들 밖에 이 정치적 상상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건 국정의 어느 면에서도 이 정부의 이른바 이제 철학, 비전, 생각, 계획 이런 게 여물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약간 좀 기조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자유를 언급한 이 추상성, 여기에 대한 해석은 구구해요. 도대체 어떤 자유냐, 무엇을 위한 자유냐, 민주당에서 당장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뭐 이런 또 얘기도 내놨던데. 제가 그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조금만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착각하고 있는 거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일본이 한 번도 사과를 안 했다. 이 과거의 일제 시대에 대해서 강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과를 했어요. 예. 그거의 사과의 수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진정성이 없었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만은 대표적인 게 이 오부치 총리가 사과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으로 인해서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 그 문화, 한일 문화 전면 개방하고 그리고 그런 유화적인 게 나오니까 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을 일본도 굉장히 드러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전적으로 이게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저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본 게 그때 한중 관계도 좋았고요. 장점인 주석을 2번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을. 그리고 남북 관계도 좋았고요. 한미 관계도 좋았어요. 주변국들하고 이거는 그 김대중이라는 그 이 역사적 인물이 본인의 리더십으로 다 이거를 끌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로 계승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리더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경축사 분석 여러 가지로 쭉 뭐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작심 기자회견 주말 내내 회자되다가 지금도 후폭풍이 뭐 상당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1시간 작심 발언 중에 하이라이트를 듣고 오겠습니다. 민심은 떠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원내대표에게 보낸 어떤 메시지가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당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지도력에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차 그들이 저를 그라고 부른다는 표현을 전해드리면서 권성동, 이철규, 장제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네, 시종 일관 격앙된 이야기 그리고 아주 강한 발언들이 나와서 사실상 이제 전면전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주말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뭐 윤핵관에도 레벨이 있구나 이런 거를 또 이준석 대표의 입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됐고요. 전면전 표현을 하셨는데 뭐 누가 봐도 그렇죠. 저거는 이른바 이제 잔도를 불사르고 다시 돌아올 생각 없이 내 길로 가겠다. 그리고 장기적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장기전으로 여론전을 통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겠다. 이걸 선언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동안에는 직접적인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나 저격은 상대적으로 자제해왔던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그에 대해서 금기를 두지 않겠다. 토요일을 기점으로 금기를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나 다름없고
특히 이제 뭐 이 땡땡 저 땡땡 했다. 네네네. 대통령이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나를 네네. 사실 저희 그거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다 돌았던 소문이에요. 근데 설마 본인이 직접 저 얘기를 할까 싶었는데 본인이 저 얘기를 했다는 건 이제는 앞으로 뭐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저격과 비난에도 본인이 한계를 긋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미지를 확 깎아먹는 결정적 얘기를 저는 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경험도 없고 뭐 거칠고 이래도 약간 대인배 스타일, 뭐 남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속이 좁디 좁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환기시킨 거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할 여러 가지 후폭풍에 대해서 고려를 안 했겠습니까? 이 정도 네. 얘기를 할 때 네. 개의치 않겠다는 선언인데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할 건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예. 일각에서는 뭐 신당 창당설도 나오는데 네. 본인은 또 아니라고 그랬죠. 했잖아요. 그리고 당장에 신당 창당을 할 동력도 없어 보이고 또 본인 앞에 있는 리스크도 있어요. 당장 가처분 문제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지금 경찰이 진행하고 수사 문제도 있는 있고. 수사 문제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게 결과가 된다면 그 다음 스텝은 뭘까? 이쪽에 다리를 끊는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아직 이제 뭐 확언할 수 있는 게 없고요. 일단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장점이면 장점이고 강점이면 강점이 프레임을 자기중심적으로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리고 일종의 이제 말싸움에 그러니까 말의 지배력에 능한 거죠. 그에 반해서 이른바 이제 윤핵관 더하기 윤핵관 호소인이라는 분들은 대중 정치인이 아니고 일단은 그리고 이 싸움의 기술에 있어서 특히 말로 싸우는 싸움의 기술에 있어서 상대가 안 된다. 그 상대가 안 되는 게 지금 여론에 있어서 이준석이 우위를 보이고 네네네. 윤핵관들이 궁지에 몰리고 당이 통째로 궁지에 몰리는 이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이준석 대 당, 이준석 대 대통령실 심지어 전면전이라는 게 이런 건데 인서트에는 많이 빠졌는데요. 뭐 격한 편 국민의힘을 불태워야 한다. 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또 강조한 건 대통령 오늘 연설과 묘하게 또 결이 있고요. 자, 보수 정당은 민족주의와 전체주의, 계획경제 위주의 파시스트적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 이건 뭐 진보의 기수 같은 느낌이에요. 김준일 대표님, 예. 오늘 이준석 대표와 뭐 1시간 정도 아주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뭐 긴밀한 건 아니고요. 오늘 네. 그 오전에 이제 다른 네. 방송 라디오에 나오고 네. 밖에 나와가지고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정치적인 크게 긴밀한 거죠. 아 그런가요? 이게 예. 박 의원님이 도대체 이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그 답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뭐 영화에 좀 빗대면은 두 가지 영화가 이제 생각이 나죠. 네네. 이준석의 시점에서 보면은 영화 헤어질 결심. 그리고 윤석열의 관점에서 보면은 비상선언. 야, 지금 다 상영 중인 핫한 영화들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은 저 박해일이에요, 탕웨예요. 탕 완전히 붕괴된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붕괴됐군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과 윤석열 두 사람이 정말로 다른가? 에 대해서 오늘 아까 전에 말씀하셨죠. 자유와 인권에 강조를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자유 얘기합니다. 예. 계속 자유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밀턴 프리드만식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준석 대표도 계획경제 위주의 파시스트적 세계관을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으니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미국식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자유에 다 맡겨라 이거잖아요. 시장 자유에 맡기는 거면은 이 두 사람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관이 되게 비슷해요. 사실은. 네. 근데 이렇게까지 된 거는 그러니까 불화죠, 불화. 이 불화인데 이게 이준석 대표의 오늘 얘기를 1시간 정도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아주 내밀한 이후의 계획이 있지는 않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번 죽도록 싸워보자예요. 죽도록 싸워보자는 결심은 제가 굳은 결심은 봤는데 지금 17일 날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그날 또 가처분 신청 인용하는데 그걸로 또 다 묻힐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빠르면은 8월이나 9월 초에 책 나올 거예요. 그걸로 또 묻힐 거예요. 뭐 이제 뭐가 있으면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 얘기로는 그 플랫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플랫폼을 굉장히 빨리 만들려고 한답니다. 일단 만들고
안에 기능들을 계속 본인이 이제 프로그래머의 네네네.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계속 발표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 만들고 당원들이 들어와서 뭘 할 수 있고 이런 것.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서 진지전, 그러니까 그람시의 진지전처럼 여기에서 본인의 본거지를 만들고 장기 투쟁에 돌입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준석의 계획은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가처분이 17일 날 바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또 한 번 인용되거나 기각됐을 때 또 한 번 파장이 있을 테고. 그렇죠. 인용됐을 때는 또 이제 인용되면은 당이 위기로 가는 거죠. 지금 그 남부지법의 황정수 부장판사인데 이분이 네. 가처분 인용을 잘해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일단은 강용석 판사 성향까지. 예, 경기지사 후보가 지난번에 본인이 5% 넘었는데 네. 나 빼고 토론하는 거 이거 부당하다라고 했는데 네네네. 그거 인용됐잖아요. 그거 이 황정수 부장판 남부지법 부장판사가 한 거거든요. 그 외에 이런저런 인용된 거 되게 많아요. 사례 찾아보면은. 그러면은 이거 인용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거든요. 인용되면 지금 비대위가 위법하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 ARS로 한 상임 정국이도 문제고 뭐 기타 등등 뭐 이건 법적인 문제는 내가 너무 많아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 어쨌든 이거 다 원점으로 돌아가면 이거 최소 반년짜리예요. 네. 최소 반년짜리인데 이 반년 이후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근데 이런 플랜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굳이 생각도 비슷한 물론 스타일은 다르지만은 생각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네네. 싸워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럼 뭐 윤 대통령이 굳이 무리하게 밀어내고 이런 좀 안 좋은 여론을 받아들였는데 출구가 없다 지금. 무간지옥에 지금 빠졌다. 무간지옥이다. 예. 야 이게 그런데 결국은 목적도 출구도 없이 싸우면 우리가 알지만 그 공멸이잖아요. 사실은. 자, 그래 걱정인데. 자, 요 대목을 한번 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핵심이 이른바 양두구육, 뭐 양머리, 개고기, 또 뭐 이 땡땡 저 땡땡 말씀하신 요런 게 문제였고 일전에는 이제 그 문자 유출에서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여기서부터 이제 촉발된 것 같습니다. 땡땡 발언은 윤핵관에게 나를 때리라는 지령이다. 이거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한 얘기예요. 예, 사실 좀 그렇게 해석됩니까? 아니 뭐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결과를 낳았을 수는 있죠. 예. 충분히. 어쨌든 대통령 후보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당대표하고 감정이 안 좋았고 또 아주 표면화된 충돌도 있었고 뭐 극적인 봉합도 있었지만 네네. 그 과정에서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의 감정도 켜켜이 쌓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석에서마저 사석에서 대통령 후보가 혹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그렇게 대표를 지칭해서 부른다면 당연히 윤핵관이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심중에는 저런 게 있구나. 저거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석됐을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물론 뭐 이 땡땡 저 땡땡 부른다는 거를 이준석 대표가 뭐 새삼스럽게 알았겠습니까? 아마 그 즉시 알았을 거예요. 저희도 다 들었던 얘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굳이 이걸 왜 꺼내 들었냐. 새롭지 않은 얘기를. 그건 이제 앞으로 전면전하겠다. 이걸 좀 선언한 거라고 보고 양두구육 얘기는 사실 거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그 정치적 의도가 없었냐.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또 그러면 대통령을 어떻게 계곡이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1차원적으로 받는 윤핵관들도 참 문제예요. 네네네. 이게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면 코끼리가 계속 생각나는 것처럼 계속 그 프레임을 확대시키고 있잖아요. 스스로 자기 살 깎아먹기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보고 또 내부 총질하는 거 아니냐. 대표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걸 이제 훈계하고 평론하듯이 고작 그렇게밖에 대응하지 못하냐. 지금 이런 놀림까지 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거 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개판된 거죠. 아이고. 저 여권 내부가 개판된 거고 이 정도면은 정말 막장 드라마 중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막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법이 별로 없어요. 출구가 별로 없고 해법을 찾으려면 극적인 반전을 통해서 이준석의 여론전을 묻어버리든지 근데 이준석의 여론전을 묻어버릴 만한 카드가 없어요. 네네.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결국 힘으로 묻어버려야겠다. 경찰이 기소하면 된다. 검찰이 기소하면 된다. 근데 그게 검찰 뜻대로 잘 될지 지금 이 정권 뜻대로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이준석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타협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단계로 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지금 답을 못 찾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대통령실이 아직은 무대응입니다. 무대응 방침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전원으로 지금 뭐 나오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앞으로도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야죠. 대통령실이 나서는 거는 이거는 이준석 대표의
의도에 말리는 겁니다. 링으로 계속 올라오게 하려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낮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율만 높았어도 물론 당대표를 쫓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비민주적이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지지율만 높았어도 이 정도로 여론이 이준석 대표한테 돌아갔을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수용부터예요. 그래요.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고 이번에는 민주당은 뭐 응징해야 되겠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 찍었어요. 이번에. 근데 윤석열 후보를 찍은 우리 어머니가 이준석 대표를 찍어내는 걸 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를 뭐 지지까지는 아니고 좀 나으려나 했는데 하는 짓거리들이 똑같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윤석열 지지율이 좀 높았으면 잘했으면 안 돌아설 수도 있던 사람들 다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왜 저래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을 하면 안 되고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프레임 대 프레임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기획할 능력이 있느냐, 그런 발상의 전환을 할 수가 있느냐. 제가 보기엔 조금 그분들 다 책임지고 사퇴하셔야 될 분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이거저거 머리 굴려보는데 안 될 겁니다. 지금 뭐 김준일 대표님이 어머님의 투표를 다 공개하셨어요. 저도 그 얘기를 막 너무 지금 말려 살려다가 저희 어머님이 또 방송에서 절대 내 투표 얘기하지 마 그러셨거든요. 저는 이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비밀이고요. 저희 어머니 투표는 비밀 투표예요.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지금 내일 비대위 출범 목표일이에요. 비대위원도 발표하고 막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요. 박 의원님, 비대위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겠습니까? 아니 안 그래도 구인난이 있다는 얘기가 심치 않게 들려왔어요. 네네. 뭐 누구누구한테 제안했는데 거절했다부터 시작해서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박 의원님한테 온 건 아니죠? 아니. 그 당내 인사들한테. 근데 이렇게 지금 큰 불이 났는데 거기에 이제 소방수로 투입되는데 소화기가 작아요. 아니 비대위가 갖고 있는 소화기가 기껏해야 차기 전당대회까지 전당대회를 무난히 치러내는 특별한 무슨 쇄신안, 혁신안 이런 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소화기 들고서 이 큰 불 앞에 설 염두가 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너도 고사하고 나도 고사하고 이러다가 결과적으로 뻔한 인물들, 윤핵관이 포함된 이렇게 되면 그 비대위에 갖는 무슨 기대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이 되게 원만하신 분이잖아요. 성품도 원만하고 관계도 원만하다고 그래요. 평일 보면. 근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이준석도 난제고 윤핵관도 난제고 그리고 이 당권 주자들의 이해관계도 좀씩 다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원만한 조정력을 발휘해서 당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과제인데 주호영 비대위원장 내정됐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조언이 빨리 이준석 만나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출구를 찾아야 된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도 틀려져 버렸어요. 어제 선을 분명히 걷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좋을 게 없다. 지금 만나봐야. 그러니까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으로서는 굉장히 머리 아픈 이런 상황이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준석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를 출마를 길을 열어주면은 뭐 그거 가지고 협상이 되지 않겠냐 일각의 관측이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어요. 저한테.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다 죽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구의 가치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석이조 너무 재밌어서 지금 내일 모레 기자회견 때 인적 쇄신도 여쭤보고 민주당 얘기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얘기는 처음에 강훈식 후보 사퇴 속보 다룬 걸로 가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석이조 너무 재밌죠? 빨리 다음 주가 기다려지네요.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I opened the d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죠.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컵라면과 바나나 우유.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를 모시고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문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본 현직 장관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소식을 전해주시죠. 네. 지난 10일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강요 19명 중에서 14명을 대폭 물갈이했거든요. 네네.
자, 근데 13일에 새로 입각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이 야스쿠니 신사에 다마구시료라는 곡물을 복납하고 참배를 한 겁니다. 네. 이 자민당의 최대 파벌인 아베파 소속인 니시무라 경산상은 참배 후에 고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생각하면서 일본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결의를 다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지금 지난해 10월에 출범한 기시다 내각에서 현직 장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네. 오늘 또 다카이치 산하의 경제안보 담당상 그리고 부흥상 또 자민당의 정조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일단 그 기시다 총리는 뭐 외교적인 논란이 좀 커질 것을 우려해가지고 신사 참배 대신에 곡물 헌납으로 대체를 한 상태고요. 매년 이렇게 이 참배와 곡물 헌납 논란이 벌어질 때마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깊은 유감과 함께 반성을 공식적으로 촉구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일본은 아시다시피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광복절인데 일본은 패전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범을 이제 이렇게 합사한 곳에 공물을 바치거나 참배를 한다. 이거는 그 전범의 뜻, 혼을 기리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되니까. 맞습니다. 이거 과거사 반성하는 거냐? 이게 맞느냐 하는 이제 비판과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자, 예전에 지금 아베 신조 전 총리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참배해서 주변국들이 아주 뭐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다가 뭐 한국과 중국 주변국의 비난을 받은 이후에는 직접 참배는 하지 않았고 공물만 보냈고요. 네. 퇴임 후에 직접 참배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와중에도 강요나 중의원들은 매년 신사 참배를 해서 주변국들의 항의와 함께 외교적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현직 강요 신분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행위는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거든요. 종전 후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참배를 했던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1985년에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입니다. 네, 네, 네. 예. 이분의 공식 참배 이후 한일 간, 중일 간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외교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잠잠하다가 16년 후인 2001년 8월 13일에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직접 또 참배에 나서면서 또다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뭐 국내로 전 예를 들면요. 만약에 우리나라 누군가가 광복절에 뭐 매국노의 묘소나 사당에 가서 참배를 했다. 그럼 그거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냐고요. 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이 77주년 광복절인데요. 우리와 약간 다른 게 야스쿠니 신사 이렇게 부르니까 일본 네. 신사가 참 많은데 이게 묘지나 또 사당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맞아요. 곳입니까? 일단 이게 언제 세워진 거냐면 1869년인데요. 네. 메이지 유신 시기에 막부 세력하고 일왕 세력 사이의 전쟁에서 전사한 일왕 측 전사자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서 쇼콘사라는 게 건립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쇼콘사가 이름을 1879년에 바꿉니다. 야스쿠니,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라는 뜻인데 지금의 야스쿠니 신사로 바뀌었고요. 그 이후에 이모군란, 갑신정변, 청산리 전투 등 일본이 참전한 모든 전쟁의 전사자들의 위패를 모아둔 곳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에 전사자까지 합체를 했고 그리고 극동 군사재판, 일명 그 아시아태평양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왜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비롯해서 A급 전범 14명이 거기서 형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를 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246만 6천여 명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이 됐는데 물론 여기서 90%는 일본의 태평양 전쟁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 일본. 여기에 의해서 또 수많은 피해를 당했던 주변국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도 그렇고요. 말 그대로 이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합사된 곳이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요. 아시아 태평양 전쟁 중에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를 중심으로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면서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고요. 전쟁이 끝난 지금까지도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성지입니다. 이 동아시아 국가에게는 야스쿠니 신사가 일본 과거 군국주의의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네. 게다가 사실 이 신사 존재 자체가 피해국에는 일본이 과거사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거고요. 특히 그 일본의 침략 전쟁이 일본의 독립을 위한 자위 전쟁이었다. 아시아 해방 전쟁이었다. 이렇게 왜곡하는 소위 야스쿠니 사관을 퍼뜨리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사실 야스쿠니 신사는 국가 시설이 아닙니다. 네. 민간 종교단체 시설에 불과하고요. 어허. 약 200m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추모 시설이자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지도리 가후치 전몰자 묘원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 추모를 한다면 이곳을 가야지 야스쿠니를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아니 전 또 국립현충원 뭐 비슷한 것도 아니고 이게 민간 시설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매우 묘하게 이제 극우적인 사관을 이제 이거 설파하는 그런 장소가 돼 있다. 자, 민간 시설이다. 그런데 야스쿠니 신사가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야스쿠니 신사에 실제로 뭐 위패와 유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합사자 명부가 있는 건데요. 네네. 문제는 이 명부에 일제의 군인이나 군속으로 징용이 됐다가 목숨을 잃은 조선인 21,181명과 대만인 27,864명이 합사돼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단 합사된 건데요. 아하. 당연히 유족들이 지난 2001년부터 이 합사 철폐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지만 일본 법원이 번번이 기각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합사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참을 수 있을 정도다.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게다가 일본 정부 측은 야스쿠니 신사 종교적 시설일 뿐이야. 일본 정부는 합사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틀린 주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에 한국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고인을 빼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서 야스쿠니 신사 측은 정말 어이없는 핑계를 대는데요. 영세부의 이름을 적으면 그 홀령이 여타의 홀령과 합쳐져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한 번 봉환된 이름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뺄 수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비정상적인 어떤 방법으로 빼라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의 조선인 희생자들이 사실 당시 일제의 창씨 개명 정책에 따라서 일본 이름으로 전범들과 함께 일본 우익 세력의 추앙을 받는 존재가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서도 고통이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유해나 유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 명단에서 우리 가족,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빼주세요 했는데 이걸 못 빼주는데 뭐 영세부의 이름을 적으면 홀령이 여태 홀령과 합쳐져서 뭐 호러 영화에 나오는 얘기 같아요. 이게 좀 납득이 안 됩니다. 21세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참 이게 무슨 일인지. 민간 시설에서 이걸 빼줄 수 없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빼라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아유, 다음은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택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검찰 조사받았다? 왜요? 지난 8일에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백악관 기밀 문서 불법 반출 혐의로 이 플로리다에 있는 자택을 압수수색했고요. 앞서서 그 미 국립기록문서관리청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기록물을 상습적으로 훼손하는 등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무부에 수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1월에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상자 15개 분량의 기록물을 회수를 했고요. 이번 수색은 당시 회수된 문서 외에 다른 문서들이 이 자택에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였다. 이렇게 해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9일에는 가족 기업인 더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자산가치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에 소환돼서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던 2019년부터 트럼프 일가가 소유하는 부동산 가치와 관련해서 세금을 낼 때는 적게 내기 위해서 축소를 하고 자산 가치를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거꾸로 부풀린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 출두 전부터 나 묵비권 행사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신문 시작 직후부터 수정헌법 제5조의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한 후 수사관들의 질문에 대해서 400번 이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네. 아이고
전직 대통령인데 자산 가치를 늘렸다 줄였다 했다. 이것도 좀 제가 듣기에도 민망한데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대통령 기록물을 막 15상자 들고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압수수색에서 비밀 문건이 나왔고 아니 이게 간첩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디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의 이게 반하는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아하, 네. 예, FBI 영장의 내용이 지금 유출이 된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첩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밀 표시가 있거나 국방정보 또는 비밀 자료 전송과 관련한 모든 문서 또는 기록을 압수하겠다는 내용이 그 영장에 적시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탑 시크릿, 그러니까 1급 기밀 문건 4건을 포함해서 11건의 기밀 문건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 들으셨죠? 네. 근데 미국 언론들은 영장이라든지 이 압수물 확인증만으로는 압수한 문건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어떤 걸 찾으려고 했는지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뭐 간첩 혐의가 입증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인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미 본인이 대통령일 때 비밀 분류를 해제를 했기 네. 때문에 이거는 비밀 문건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간식 받으실 청취자분 발표드릴게요. 8595님, 6871님, 8303님, 2206님, 8362님. 자, 맛있는 간식 드시고 즐거운 오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광복절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평일이죠.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